이제 김건희가 가졌던 위치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국정원장한테도 연락을 다이렉트로 했던 것들도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바보야 너 때문에 망했어라는 뜻으로 중의적으로 해석이 또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계엄을 몰랐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저는 성형외과 부분도 사실은 이건 김건희가 만들어낸 알리바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권력을 본인의 독자적으로 가지고 싶어서 그에 상응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근데 남편이 갑자기 중간에 이런 일을 벌이면서 혹은 내지는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내 일을 망쳤구나. 남편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모두의 인생이 다 걸려있는 사안을 하면서 부인한테 얘기를 안 했다?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돼요.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려면요, 소환 조사했습니까? 소환도 안 했다라는 것은 그 앞단에 있어서 영장 발부를 받아가지고 조희대의 통신에 대한 기록을 네. 확인이나 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거. 자기가 문제인 것을 생각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옳은 말하고 그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그구들 방식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다 배신자래. 배신한 놈들 배신자. 그럼 조폭입니까 여기가? 앞으로도 국민의힘 안에서 제2의 윤석열 같은 사람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누군가가 또 나왔을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1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내란 특검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3대 특검 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재판 결과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곧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포함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저기 욕바지 김종혁입니다. 닉네임을 여기저기 욕바지로 하신 거예요? 여기저기 욕바지. 예. 자학성이네. 네, 뭐 국민의힘에서도 욕바지고 민주당에서도 욕바지고. 근데 페이스북에 글 쓰신 걸 보니까 네. 일단 일부 계층에겐 욕을 먹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요? 못 봤네 제가. 네, 뭐 이따 일부가 아니지 뭐 양쪽 모두에 다. 예. 네, 소개 이따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과 따뜻하게 동행하는 신인규입니다. 따뜻하게 가겠습니다. 언제 따뜻하게 동행하는 마음 연말이니까. 이분들은 저 씹는 재미에 사는 분들이고 이빨이 튼튼해졌고 치아가 아주 튼튼해졌고 잇몸부터 지금 건강해지겠어요. 네. 진짜 건강해지고 네. 어디 봅시다. 우리 살아있는 이 같은 김종혁 최고위원. 와, 진짜 센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 소개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장르만 시상식 공지 올라갔잖아요. 저희 참 연말에 시상식 합니다. 네, 시상식 해서 지금 인기상 투표 받고 있거든요. 어머. 네. 근데 화요일 조합분들의 인기가 그래요? 지금 투표 진행 중인데 네. 진짜? 세 분의 인기가 저는 빼고 왜 아유, 저까지 그래요? 세 분 다 인기가 아이, 상당하세요. 그럴 리가. 그러니까 지금 네. 보시는 분들 저희 그 게시물 있는 공지 게시판 예. 글 있으니까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날 욕바지 상이 또 있어요. 그만해요. 그만해. 뭐라도 하나 드리려고 저희가 됐어. 됐어. 욕받이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그리고 네네. 그 투표하실 때 네. 투표하시는 김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진짜 이런 말 안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말까지는 그래도 50만은 저희가 한 10,000명 좀 안쪽으로 남았거든요. 네. 그 정도는 좀 해주시면 서로 기분 좋지 않겠나. 예, 그리고 연말 되고 1월 1일 됐는데 서로 막 얼굴 붉히고 싸우고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좋게 갑시다. 네. 자, 그러면 뉴스 정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부로 내란 특검이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수사를 종료를 했습니다. 브리핑이 있었는데 질의응답도 꽤 길게 가져갔어요. 그 못 전한 소식들이 있어서 오늘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몇 가지 궁금했던 거. 첫 번째, 김건희는 계엄을 알았을까? 김건희도 공모하고 동조했을까? 라는 게 궁금했잖아요. 일단 특검의 판단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김건희가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은 것 같아가 결론입니다. 네. 근데 당시에 김건희의 행적을 쭉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계엄 당일에 이제 성형외과 갔다라고 왜 간 이미 거예요,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미 알려졌는데 그런 행적들 다 조사하고 관저의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 다 조사하고 김건희 수행했던 측근들 다 조사하고 했는데 김건희는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는 못했던 것 같다. 당일에 성형외과 다녀왔고 갔다 와서 이제 밤에 계엄이 터지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드자비를 하는 거죠. 대통령과 크게 다퉜다. 네. 계획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계엄을 했느냐라고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쏘아붙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윤에게 다 몰고 윤은 또 부하들에게 몰고 이런 식으로 가려는 전략인지 뭐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재 특검의 조사 결과는 그렇다는 거죠. 아 그리고 네. 그 이제 계엄의 목적에 대해서 특검이 어제 브리핑을 할 때 권력을 유지하고 독점하려고 했다라는 이제 큰 틀에서 의미가 있었고 김건희의 수사 사법 리스크도 영향을 미쳤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 계엄을 통해 그걸 좀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내심 있었을 것이다.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네. 그 날짜에 대해서도 나왔죠. 12월 3일 한 이유에 대해서. 왜 도대체 12월 3일이었냐? 예. 쭉 설명을 하면 뭐 무속이 개입된 거 아니냐, 술 먹고 급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이 계엄을 염두에 둔 게 그 작년, 그러니까 그 계엄보다 그 전에 2023년 10월부터였다고 했잖아요. 비상대권 이전부터. 그렇죠. 10월 이전부터였고 네. 비상대권이라는 단어 언급한 건 그 이전 해 2022년이었고 근데 12월 3일 왜 그날을 골랐느냐? 당시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공식 취임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미국의 개입이 가능성이 낮은 날짜를 골라서 그때 계엄을 한 거다. 그러면서 박정희가 10월 유신할 때 그때도 미국의 정권 교체기였는데 그때를 약간 벤치마킹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특검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미 대선 미 정권 교체기를 노렸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예를 들면 11월 5일부터 뭐 한 1월 사이에 언젠가는 될 수 있지만 12월 3일이라는 날짜가 나온 거는 명태균 영향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황금폰 깐다. 뭐 그게 이제 급하게 하게 된 이유 아닌가? 뭐 그냥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여튼 이제 이런 특검의 조사 결과 발표, 수사 결과 발표는 우리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납득되는 부분 혹은 뭐 이건 조금 영 이상하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요? 우선 그동안 고생하신 이 특검팀에 대해서 참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조금 아쉽고 특히 이제 김건희 씨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한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실제 2022년 11월 25일인가요? 그때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부터 비상대권 얘기를 했고 네. 이때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주 정말 자신의 이제 권력이 정점에 달한 시점이었는데 이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의 그동안의 관계라든가 의사결정에 김건희 씨가 영향 미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네. 부인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고 혼자 숨겼을 리가 없고 특히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만 입이 좀 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네. 모든 걸 숨기고 우리 와이프에게는 안 말하고 이랬다? 전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얘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명태균 황금폰 얘기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김건희 씨에게 정말 변호사처럼 이 명태균 관련된 수사 보고서를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개 정도는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창원지검으로부터 보고를 계속 받았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김건희 씨는 실질적으로 직접 박성재 씨에게 연락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했기 때문에 박성재 씨는 이미 그 전에 창원으로부터 명태균과 강혜경 씨 등등이 내놓은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을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현실적으로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에 벌어진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때 포렌식도 다 이미 했었었고 핸드폰도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보고서만 만들어 놓고 김건희에게 안 물어봤다?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네.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이게 그 당시에 자기에게 되게 큰 리스크였는데 이걸 확인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제 개인 생각이 그렇다는 네네네.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와이프에게는 그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혼자만의 판단으로 내일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오늘 내가 해야지. 이렇게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동기랑 시점이 하여튼 조금 뭐 석연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만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요? 근데 저는 이제 김건희가 가졌던 위치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예. 윤석열 정권의 창업 공신이고 뭐 사실상 V0로 인사권 또 국정 운영과 뭐 예를 들면 수사까지도 본인이 네. 다 컨트롤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장한테도 연락을 다이렉트로 했던 것들도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전제로 윤석열이 모의하면서 계엄에 대한 얘기를 아예 안 했다, 보안을 지켰다. 라고 하더라도 그게 새서 들어갈 가능성은 너무 높은 거거든요. 만약에 몰래 준비했는데 김건희가 그걸 알았을 때는 아마 윤석열 씨가 집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걸 김건희가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네. 김건희 씨가 그동안 보여왔던 위치에 비춰봐서는 이게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전 특검이 좀 더 수사를 가열차게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아니 김건희 씨에 대해 가지고 뭐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여러 가지 그 수사를 열심히 안 하고서 무혐의로 그냥 덮어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이 말은 김건희가 몰랐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아니 계엄을 성공시키기로 했는데 이 바보야 너 때문에 망했어라는 뜻으로 중의적으로 해석이 또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계엄을 몰랐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저는 성형외과 부분도 사실은 이건 김건희가 만들어낸 알리바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하필 그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전 조사가 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라는 좀 성급한 결론을 내린 부분은 좀 특검이 잘못한 거 아니냐. 저는 그게 고의로 했다고 봐요. 뭘 고의로? 특검이 이렇게 관여가 없다라는 이 말을 일부러 한 것 같아요. 왜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가 조금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정치적 솔직히. 고려요? 예, 예. 왜냐하면 네. 사법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불기소했잖아요. 직위원 부장에 대한 거라든가 예, 예, 뭐 예. 천대엽 그다음에 대법원장. 네. 근데 실제 직위원 부장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네들이 공소 제기한 게 그 재판부에서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지금 타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당연히 이제 제가 법조인이라면 혹은 제가 뭐 특검이라고 하면은 직위원 부장을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에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고려를 조금 더 크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면죄부를 조금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특검이? 김건희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면죄부를 조금 고려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김건희 씨가 생각이 많았는데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네. 내가 생각해 놓은 게 많았는데 네가 망쳤다. 이 뜻은 아까 신 변호사 말한 것처럼 그날 하게 됐다는 걸 몰랐다는 건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이 안 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은 권력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싶어서 그에 상응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근데 남편이 갑자기 중간에 이런 일을 벌이면서 혹은 내지는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내 일을 망쳤구나. 이제 이런 게 저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나름의 계획이 딱 예, 있었는데. 자신의 예. 자, 우리 저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혁 최고께서는 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입장이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일단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는 제가 보기엔 낙제점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이제 기자들 사회에서 하는 얘기가 네. 야 그러니까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독자가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특검은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을 쭉 늘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문제점인데 첫째, 그동안에 그 발표를 보면서 새로운 게 김건희 여사 싸웠다는 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중간에 다 흘려서 그래요. 다 그 수사 결과에서 조금만 새로운 게 나오면 다 오픈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어떤 증언을 했다는 게 언론에 다 나와.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뭐 새로운 거 나오겠습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해서 나오지. 그래서 제가 보기엔 특검 수사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김건희 씨가 계엄을 몰랐다? 저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이 사람 V제로인데 그리고 이 사람 외에도 네. 대통령실 내에 김건희의 눈과 귀가 얼마나 많이 포진돼 있었는데 그렇게 그렇죠. 많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가 안 들어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동안의 그 두 부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예. 남편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모두의 인생이 다 걸려있는 사안을 하면서 부인한테 얘기를 안 했다?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돼요. 그거를 근데 비서가 증언했다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서 싸웠다. 그러니까 싸운 걸로 봐서는 뭐 몰랐던 것 같다. 그런 식의 결론이 어떻게 도출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특검 진짜 이상한 얘기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계엄 이유에 대해서는 뭐 권력욕이다.
그리고 또 계엄 시기도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계산해서 했다. 이거 다 해설이잖아요. 아이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라고 그랬더니 해설 박스만 열심히 쓰고 앉았어. 증거는 제대로 못 갖고 오고. 그런 거죠. 무속과 관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단정적으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네.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요. 이런 부분은 수사가 그 본인들이 거부하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들이 수사한 팩트만 쭉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특검이 무슨 팩트가 아니고 해설 기사만 계속 쓰고 있으니까 야 그게 무슨 증거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이 특검 수사 굉장히 좀 60점도 뭐 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 이유는 그 특검 하고 난 다음에 수사 얼마 하고 난 다음에 백서를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수사를 진행 중인데 벌써부터 백서 얘기를 하냐. 뭐 마음은 콩밭에가 있냐. 그리고 특검 하시는 분이 무슨 감사원장으로 간다라는 설이 그냥 막 계속 돌고 있었잖아요. 네. 아, 그러니 이게 특검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무슨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목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뢰가 많이 떨어졌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식의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네. 저 개인적으로 조은석 특검과 잘 알아요.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거 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희대 천대엽 지규현 이 사람들 다 무혐의 나왔다. 좀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영 행정처장, 지기현 판사. 전부 다 이제 고발이 됐었는데 일단 그 대법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천대엽의 경우에는 그날 밤에 대법 간부 회의가 문제가 됐던 거였잖아요. 네, 비상기업 당시. 네,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통한 통신 내역도 확인을 했는데 이 당시 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특검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12시 40분경 그다음에 행정처장이 12시 50분경에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고 그리고 새벽 1시 3분에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 짧은 사이에 그 회의에서 그런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또 계엄 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해달라고 대법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했다. 거부 의사를 밝혔다. 네. 따라서 이들이 비상계엄에 관여했거나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해서 네, 고발이 네, 네. 됐었는데 그것도 따로 뭐 사법부와 공모한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세 사람에게 모두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윤석열 정부하에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과 명품백 뇌물수수를 덮어준 이창수 중앙지검장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검사들이 가서 자기들 핸드폰 맡겨놓고 조사도 안 하고 네. 그래놓고 무혐의로 뭐 주식 잘 모른다 이러면서 덮어줬잖아요. 네. 전 이것도 유사하다고 보는 게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관여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의부터 따져봐야 되니까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통신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 받아서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인했다는 얘기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금 특검이 논거로 내세운 건 얼마나 표피적이냐면요. 계엄 당일에 몇 시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놓고 국민들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영장 발부받아서 얼마만큼 수사를 했는지를 좀 특검이 밝혔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종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뭐 수사 기밀을 흘린 게 아니라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하도록 그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건데 저희가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검이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는 내용을 전혀 듣지를 못했는데 네. 갑자기 황당하게 마지막에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지기현, 조희대, 천대엽 다 무혐의야. 김건희도 무혐의야. 아니, 누구 맘대로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 덮어줍니까?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도 해보지 않고 아주 성급하게 지금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검이나 거기는 특검보들도 다 변호사고 앞으로 법조 생활해야 되는데 이거 네. 눈치 본 거 아니야? 내지는 뭐 이 명성 이용해가지고 다음에 어디 뭐 좋은 로펌 이직하려고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혹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좀 시대적인 역사적인 소명과 책임을 네. 좀 망각한 그런 아주 부실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변호사 할 때 뭐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아니 그래도 사법부의 성역을 안 건드렸으니까요. 뭐 그 안에서 오는 과실을 좀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요? 뭐 그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정말로 추정에 근거한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그 내란 특검 쉽게 얘기하면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다면 누군가 통화를 했겠죠. 그럼 대법원장과 통화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
그렇죠? 아니면 김영현 국방장관, 그다음 한덕수 총리 이분들 비화폰 다 깠잖아요. 통신 기록 다 냈어요. 그 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통화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었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덕수, 조희대 그리고 최은순, 쉽게 말하면 장모 최은순과 뭐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계엄을 논의했고 뭐 봐주기로 했고 이런 얘기했는데 다 허위였잖아요. 아니 일국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 다 까서 핸드폰 그리고 비화기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 만약에 한 건이라도 나왔으면 특검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특검이 얘기했겠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다. 그래서 불러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한덕수 총리와 만나기는커녕 통화해본 사실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면 당장에 문제가 됐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서로 이거 뭔가 공모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 자체가 아무런 네. 근거가 없이 그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위원 판사를 지휘를 해서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온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아무 터무니없는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특검이 발표까지 했는데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는 그건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래서 바로 그게 문제예요. 드릴게요. 이거 한 말씀 하세요. 네. 제 얘기에 반박하셨으니까 네. 저는 정말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낙제 특검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낙제 특검인데 갑자기 왜 특검을 이렇게 신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 그게 무슨 일단 안 맞는 신뢰를 거고. 해요? 아니, 한 말씀만 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통화 기록이 나왔는지 여부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특검이 기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수사를 했는지 수사 기록을 보시지 않았으면 그걸 허위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이라고 단정하지 그러니까 마세요. 저도 열어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기서 논의할 수는 없고 네.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려면요 소환 조사했습니까? 소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환도 안 했다라는 것은 그 앞단에 있어서 영장 발부를 받아가지고 조희대의 통신에 대한 기록을 네. 확인이나 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유를 하자면 검사들이 윤석열 시대 때 김건희 덮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사에 신용문 했죠. 가가지고 자기들 핸드폰 맡겨놓고 수사했다라고 하고 무혐의 내리면서 주식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행태를 특검을 신뢰하시면 그건 저랑은 좀 입장이 다르신 거예요. 저는 좀 불신을 한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법조인이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죠? 아니 법조인인데 왜 이런 얘기를 못 합니까? 아니 소환을 무슨 근거로 합니까? 소환을 소문으로 해요? 한덕수하고 조희대가 만나서 계엄을 논의했다라는 그런 소문으로 아니 소환을 합니까? 소문이 아니, 아니라 아니라 내란에 피의자니까. 가담했다라는 네. 여러 피의자는- 가지 지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피의자가-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고소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환해야죠. 피의자는 소환할 수 있죠. 참고인도 소환할 수 있는데 아니, 소환 자체는 할 수 그런데요. 있는데 지금 신 변호사가 말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결론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수사 과정을 거쳤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이 없어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사를 네. 한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지금 나온 건 예를 들면 뭐 12월 3일 날 그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네. 그 채널 A하고 TV 조선인가요? 뭐 거기서 이제 그 보도를 하고 실제 그 시간하고 그다음에 이 대법관들이 온 시간하고를 맞춰 보니까 이들이 더 늦게 왔더라. 그러면 당연히 그 대법관 회의에서 뭔가 뭐 모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근거로 나왔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네. 수사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다. 이제 이 네. 얘기였고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누구랑 무슨 모의를 했는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네. 실제 우리가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사 과정을 거쳤는지를 설명을 네.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 게 네. 지금 하나도 안 나오니까 네, 네, 그러면 네. 도대체 어떤 수사 과정을 거쳤니?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니? 설명 좀 해달라. 요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그러면요. 수사 네네네. 말씀 전에 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세 분 다 특검의 수사 의지나 능력에 대해서는 좀 불신하는 건 뭐 공통적이신 것 같고 다만 조희대 건에 대해서는 뭐가 나와야 수사를 하지라는 김종혁 최고의 말씀이 계셨고 두 분은 고발이 그거 들어갔으면 나오기 아니, 위해서 이게 전제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아니 된다. 거예요. 뭐가 나오면 수사를 왜 합니까? 아, 나온 거 갖고 그냥 처벌하면 그러면 되지. 네. 뭐가 제가 없으니까 수사를 하는 누군가가 거죠. 네.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이 한 학자 씨하고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고발했어.
그리고 총리도 고발을 해. 뭐 다른 이유로. 대법원장도 고발하고. 그다음에 무슨 누구 사회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의혹만을 제기하면서 고발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조사를 합니까? 이게 그 사람의 그 고발 자체가 뭔가 근거가 있고 논리적인 뭐가 있어야지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도 불러다가 한학자 씨하고 만났습니까? 좀 누군가가 한학자 씨하고 만난 것 같습니다. 저 정진상이 한 얘기 보니까 뭐 뭔가 좀 이상해요. 뇌물 받은 것 같아요라고 고발장 내면 그럼 불러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점인데요. 네.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뭐 불러서 대통령은 수사하지 이제 않습니다. 열애를 하든 중요한 다른 건 그 사람들이 전에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불려가서 조사받고 실제 압수수색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고발하면 그런 예. 고발을 하면 예, 맞아요. 누구나 예. 봤을 때 예, 이게 맞아요. 무고의 가능성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정황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있어요. 고소를 네네네. 하면서 고소장이 접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당사자를 불러요 언제든지. 네. 그러니까 고발인 먼저 완전 조사하고. 그러니까 완전 각하가 아니라면 네. 고발인 먼저 조사.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고발인 당연히 고소인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 이 사람들을 꼭 불러서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의미가 없고 네. 조이대 케이스를 놓고 특검이 수사한 게 일반적이냐 내지는 충실했냐 거기에 대해서 저랑 지금 생각이 많이 다르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네. 매우 부실한데도 결론을 성급히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사하기 조금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좀 가볼까요? 우리 할 게 많습니다 오늘.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짚을게요. 직위원도 무혐의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빼먹은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죠? 심우정. 검찰총장. 경찰이 직위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줬고 심우정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도 고발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결론을 안 내렸어요. 네, 경찰이 이첩했죠. 맞습니다. 네. 네. 그거까지 짚어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개업 한 달 전에 술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진우, 김용현, 곽종근, 윤석열 이렇게 저녁 식사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를 했고 왜 이렇게 맨날 못 가노 이거? 왜 이렇게 못 가는 날이 많아? 네. 네, 그 자리에서 나는 꼭 배신을 당한다 라면서 격정 토로. 배신당한다고요? 네, 그거 잠깐 들어볼게요. 네.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래서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본인이 정책적으로 뭔가를 쭉 하면은 그거 다 반대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걸 부정적인 얘기로 다 해버리고 다 바꿔 쓰고 그래서 뭘 해도 힘이 안 난다. 아니, 국민들 배신한 건 생각 안 하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걸 이렇게 생각을 원망을 하고.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배신감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이분도 본인에게 잘하고 본인에게 잘하면 이 나라에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에게 잘못하면 날 배신한 거고 또 나라에 배신한 거고 이렇게 아마 세계관이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예. 제가 보기엔 뭐 전혀 그 인격적으로도 전혀 어떻게 보면 그 성숙하지 못한 거고 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리더십과는 아주 동떨어진 거죠. 공적 마인드 너무 없고요. 예를 들면 네. 그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 속는 건 속인 사람이 잘못이고 계속 두 번, 세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저 사람 많은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생각해 봤나요? 예를 들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리더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계속하면 이거 안 됩니다라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배신이라고 이 사람 그게 생각하는 거죠. 정상적인 겁니다. 예.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리더를 계속 따라가면 그 밑에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네.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아니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계속 잘못된 짓을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인 여사는 나서시면 안 됩니다. 여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척결해야 됩니다라고 명단까지 제출했잖아요. 그랬더니 가만두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보세요. 윤한홍 씨 같은 거 찐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의정 갈등 이런 식으로 2,000명 왜 고집하십니까? 이거 안 됩니다. 했더니 10분 동안 태어나서 들었던 모든 욕보다 더 심한 욕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네. 한동훈이 됐든 윤한홍이 됐든 혹은 주호영이 됐든 안 된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문제인 것은 생각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옳은 말하고
그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그구들 방식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다 배신자래. 배신한 놈들 배신자. 그럼 조폭입니까 여기가? 조폭은 무조건 조직폭력배 두목이 사람을 살인하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너는 우리 같은 집단이니까 나에게 반대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와야지. 배신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배신이다. 네네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보류의 착각 속에 윤석열이 살았던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이제 와서 보면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한동훈 대표라든지 뭐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주호영 의원 다들 이렇게 쓴소리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를 윤석열이 계엄 일으키기 전에 조금 더 목소리를 모아내고 조금 더 행동하고 윤석열은 윤석열의 길을 가더라도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또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조금은 소극적으로 좀 미온적으로 말린 부분들이 네. 이 마일리지가 쌓여서 이제는 윤석열을 더 이상의 그 컨트롤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가게 된 거 아닌가. 개엄을 아쉬움이 더 일찍 남습니다. 하진 않았을까요 혹시? 근데 그 하기 전에 더 행동을 해서 막았으면 네. 어땠나라는 생각도 그런 좀 책임 듭니다. 하여튼 아쉬움도 좀 여당에게도 듭니다. 당시 여당에게 분명히 아니, 왜냐면 있는 여당의 거니까. 권한은 여당의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걸 제가 썼으면 좀 어땠을까? 안타까웠던 거는 네. 2022년 11월 25일 날 국민의힘 그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비상대권 얘기를 이제 꺼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그 지도부로서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이 김종혁 있잖아요. 아니, 전 저도 최고위원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중인데 네. 그때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아 이 사람 이상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미쳤다. 그래서 뭔가 막아주던가 우리가 좀 의논해가지고 이 사람이 뻘짓 못하게 뭔가 하자 이런 건 아니, 없었냐고. 보세요. 그날 술자리에서 술 취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얘기하니까 아이고 저 양반 저 오버하네. 저 뭐 하는 소리야. 오버라고만 생각하신 거예요? 누가 그거를 거기서 이걸로 비상계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2014년 24년 25년에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김정혁 최고위원은 일단 빼주세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행동 안 한 사람 중에는 어쨌든 근데 당시에 중요한 거는 아니 왜냐면 나는 그 지도부들이 좀 이상했거든요. 그게 비상대권 왜 가만히 있었냐? 6개월밖에 안 된 네. 아무도 이 대통령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걱정을 안 하고 우리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뭔가 대피를 안 한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이것도 헛소리 한다고 이상하거든요, 생각하신 솔직히 거고요. 말하면. 아니 그거 예. 누가 그걸 가지고서 비상계엄을 하고 무슨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비상대권이라는 건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유신헌법 때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저게 뭐가 잘 안 풀리니까 승질난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비상계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전에도 뭐 싹 쓸어버리네 이런 그래, 얘기 많이 그런 얘기 했으니까. 했잖아요. 아, 전 진짜로 검사할 때 하던 칼 휘두든 거 그대로 하는구나. 저 좀 이상한 사람이네. 아직도 정치인이 됐는데도 저러고 있네. 이런 생각에 당연히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저걸 아니 가지고서 근데 비상계엄을 한다. 제가 이해가 안 아이고. 가는 건 그거예요. 실제 11월 25일날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윤석열 씨가 그런 얘기 한 건 들었잖아요. 지도부 국민의힘 사람들이 지도부가. 그런데 왜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김민석 총리 등을 비롯해가지고 계엄한다고. 3명 정도가 계엄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절대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니네 가짜뉴스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펄펄 뛸 수가 아니, 있어요? 저도 팔팔 떴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게 문란이 가능하다고 아니잖아요.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근데 1년 전에 그런 얘기 근데 들었잖아요. 일어났으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거는 개인의 들어도? 성정의 문제인 것이고 적어도 대한민국 같은 시스템에서 시스템에서 불가능하다.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 그건 김용현 국방장관 본인도 나와서 그랬어요. 제가 비상계엄 얘기 물어보니까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던 본인이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알고 근데 봤더니 거짓말이었어. 사실은 그 말도 맞았죠. 왜냐하면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아이 그거랑 실제로 별개로 어쨌든 김영애는 완전 거짓말한 거잖아요. 왜냐면 거짓말 완전히 한 거죠. 신원식이 당시 네. 국방부 장관인데 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안 된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김경현도 싹 바꿔치기 가고 네, 김영애는 바로 맞습니다. 그 자리 간 거고 네, 맞아요. 자기가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윤석열 씨하고 같이 그런 걸 논의를 하고 모의를 했을 텐데 네. 그때 국회 나와가지고는 뭐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아니, 다 거짓말, 바보라고 시뻘건 거짓말 정말 합니다. 거짓말 네, 많이 말씀만 하니까. 저도 보탬에 네. 되게 중요한 부분 좀 짚어주셨다고 보시는 게 김종혁 최고위원님의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 그리고 난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는데 진정성 이해해. 아니,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국민의힘 안에서 제2의 윤석열 같은 사람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누군가가 또 나왔을 때 또 지금처럼 그때는 다 소극적으로 말렸고 이상한 소리 할 때 우리는 설마 저걸 할 거야 라고 못 믿었고 네. 또 그때 당시에 저도 방송 나가가지고 이거 윤석열이 계엄하는 부분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하면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음모론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했고 당시 한동훈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시대에 이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국기문란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과거에 못 말린 책임에 대해서 내지는 당시 계엄을 주장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국기문란이나 음모론으로 비판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때 네.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바지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매우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예, 저는 그 봅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쉽게가 미친 짓을 할지는 몰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공표하자마자 한동훈 대표는 곧바로 국민과 함께 이것을 막겠습니다라는 성명을 냈던 거고 저도 그 18명의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 그 뚫고 들어가서 네. 그래서 거기서 바리케이트 쌓으면서 막았던 거예요. 좋아요.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거는 팩트 체크인데 정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22년 11월 25일 만찬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몇 분 있잖아요. 자, 그 분들 중에서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반대하고 들어갔던 18명에 포함된 사람이 있습니까? 몰라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냐하면 그 장소가 술 먹을 때 굉장히 어수선한 자리였어요. 어수선한 자리고 나중에 이제 술이 많이 취하니까 다들 여기서 다른 소리하고 저기서 다른 소리하고 막 그러는데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술이 확 깨더라고요. 무슨 대통령이 저런 소리를 해? 어? 아직까지 자기가 검찰총장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누군가에게 좀 뭐하는 소리야 이게 품격 없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뭐 18명 중에서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제가 정확히 그 기억에 그 주변에 네. 어수선한데 누가 누구를 저는 배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있었던 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 소리를 듣고도 그냥 안 이거는 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치부하고 이 일이 터졌는데 놀래가지고 가서 내가 투표해야지 하지 않고 도망 다녔거나 바깥에 나온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아직도 네, 많이 뭐 있어요. 무슨 나는 말씀인지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있을 네네. 거라고 나는 본다는 네. 거지. 24년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팀은 많이 물갈이가 많이 네네네. 됐어요. 예전 이야기 요 정도 좀 하고 근데 하나만 더 보면 그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보낸 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뉴스가 있어서 그거 하나만 살짝 소개해드리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재판에서 나온 얘기는 윤희석 아니고 대변인.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한동훈을 얼마나 미워했는지에 대해서 쭉 네.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제 윤희석 대변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건희 수사를 종결을 안 해주니까 그게 윤석열이 너무 미웠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내리고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겼다고 나는 생각한다. 근데 저는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겼다? 요것도 약간 좀 의아해 가지고 네. 근데 이거 뭐 어느 정도 팩트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그 맡긴 거는 그게 맞아요. 네. 저기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책에도 쓰여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갑자기 비대위원장 하기로 하고 법무부 장관 그만두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갑작스럽게 누가 행정관인가 누가 하나 와서 저 비대위원장 가는 거 그만두시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내려놓으시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네. 대통령이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만둘게. 가서 그대로 전화해라. 다 그만두겠다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뒤에 김건희 씨가 전화가 왔고 아우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계속 맡아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렇게 그날 들었어요. 아침에 어느 무슨 저 조선일보인가 어느 저 신문에 그 총선이 끝나고 나면 특검을 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이것이 한동훈이 얘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 저 자식 안 되겠다 날리자라고 했던 거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한동훈 뭐 아니라 다른 친윤 쪽에 누가 한 게 확인이 되니까 그쪽에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거나 간두는 거를 왜 여사가 전화를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며 대통령이 적어도 그런 정도 관계면 그 행정관 보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거 김건희 여사 이거 배제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해서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네. 결국 그게 이제 밑보이게 되고 여러 배신자 가지, 소리를 듣는 거고. 배신자 소리로 이제 순환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네. 여사 개입도 여사 개입인데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여당 비대위원장을 내리꽂는 게 맞아요.
할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지금 안 우리가 되지. 너무 이상한 당연히 일들이 안 많다 되는 보니까 거지. 이것까지도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과거에 한나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표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한마디 가지고 탄핵시켜버렸거든요. 윤석열은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뭐 말 한마디 정도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을 꽂고 그걸 또 김건희가 꽂고 정말 참담하고 네.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먹었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현실, 네. 자괴감이 드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좀 넘어가 볼까요? 이진우 진술 바뀐 얘기 하려고 뭐 했는데 시간이 그건 없어서 예. 넘어갈게요. 특검 얘기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내란 특검 끝났고요. 나머지 특검도 이제 순차적으로 종료가 되면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2차 특검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다 불거진 이 통일교 게이트 이거 별도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여야 주장에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당은 2차 특검, 종합특검 가자. 가자는 거고 네. 야당에서는 통일교 특검 따로 하자. 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특검은 고려할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안이다. 자꾸 그렇게 정치 공세하지 말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라는 것이고 장도영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건 너무 내로남불 아니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인데? 라고 하면서 특검 통해서 통일교 게이트 파헤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2차 특검에서 통일교 포함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네. 지금 뭐 특검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여야의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그 네. 전에 얘기했던 것과 정반대로 달라졌잖아요. 네. 민주당은 그동안에 무조건 모든 사건에 대해서 특검하자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이 야, 그 수사 지켜보고 하자라는 거였고. 근데 이게 지금 뒤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특검하자 그러고 민주당은 야, 수사 보고 하자라고 각자 이해관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사실은 이 사건은 통일교 게이트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통일교라는 거대한 종교 집단이 네. 그리고 돈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당원으로 집어넣어 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식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당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사건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연관된 사람들 보세요.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 한 사람은 구속돼 있고 핵심적인 사람들이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거기에는 전직 장관 한 명은 전재수 씨는 낙마를 했고 네. 통일부 장관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장까지 거기 언급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거기 갔느냐 안 갔느냐라는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그 특검에 맞는 그런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여야 모두가 관계돼 있고 권력이 다 관련돼 있으면 이거를 경찰에 맡긴다면 네. 경찰이 자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던 거 아닙니까? 전혀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제가 일단은 하나하나 반박을 드리면 과거에 특검한 게 3개잖아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네. 이 특검의 공통점은 권력자가 개입되어 있는 게 맞고요. 네. 수사가 안 됐거나 아니면 수사가 진행돼서 결과가 나왔는데 네. 미진하다는 여론을 가지고 특검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통일교는 지금 이거 이슈 나온 지 며칠 안 됐죠. 근데 며칠 안 됐는데 이미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지금 비교하신 거는 같은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 맞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통일교 지금 경찰 수사권도 경찰이 덮잖아요. 저부터도 특검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야 기준이 똑같은 건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렇죠. 근데 덮어놓고 그냥 민주당은 늘 특검만 외쳤으니까 이것도 특검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같은 걸 비교를 해야지 같지 않은 걸 가지고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에 와서 저는 이 종합특검 부분도 전 신중할 필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묶어서 또 한 번 종합특검 네. 하자는 주장이 많은데 네. 전 이거 사법부 문제 해결 안 하고서는 종합특검을 100번, 1000번 해도 결과가 미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제 개인적인 사견은 일단 국수본으로 넘겨서 수사를 이어가고 네. 사법부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서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신다면 네. 전 그때는 뭐 특검이든 뭐든 한번 또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지금 어제 네. 성급하게 계속 특검에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숨고르기를 통해서 네. 한번 요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어제 출연한 김용민 의원도 그 비슷한 취재 얘기를 좀 했었던 네. 것 같습니다. 3대 특검은 권력자와 관계된 것이고 이건 권력자와 관계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정원장, 장관들 그리고 여야 실세 정치인들이 다 관계가 돼 있는데 수사를 일단 보자는 수사하고 말씀이신데 있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네. 수사를 하고 있다. 자, 이게 먼저 진술이 나온 게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진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놓고 있었잖아요. 특검이 덮은 거잖아요. 그 특검이 덮었어요. 그러니까요. 특검조차도 덮었어요.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일반 경찰이나 검찰보다 훨씬 객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는 특검조차도 8월 달에 나왔는데 11월 달까지 그것을 덮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터져 나오는 거 아니야 싶으니까 부랴부랴 사건 번호를 부여했고 그다음에 이게 12월 달에 그래서 공개가 되니까 바로 경찰로 넘기니까 넘기자마자 다 피의자로 전환이 됐어요. 아니 이런 사건을 8월 달부터 11월 달, 12월 달까지 덮어놓고 특검조차 이걸 덮어놓고 있었는데 이것이 경찰한테 가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상식으로는 네. 대단히 어려운 근데 얘기입니다. 특검은 정권이 대단히 네.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니 둘 다 걸려 있잖아요. 여야가 모두. 그러니까 이거 특검 그러니까 관계 제3자 맞다. 특검을 해서 네. 그리고 무슨 경찰이라는 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변협이 됐든 누가 했든 여당 야당이 아니라 제3자가 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서 네, 수사하자. 여야의 문제를 제대로 수사해 보자. 네, 노영희 변호사님. 일단 변협은 믿지 마십시오. 아니 본인이 변협 소속이에요. 네, 변협 대변인이었고 변협 제가 현재 회원이에요, 오래 회원. 일했고 변협 회원이기도 하지만 회원이에요, 변협은 믿지 마세요. 네,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특검은 8월달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특검 번호를 곧바로 부여했다는 얘기고요. 예. 1월 달에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것을 그 실제 수사를 안 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내용이 실제 본인들의 그 특검의 수사 범위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 하면 검사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계속해서 태업하고 뭐하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일하기가 매우 힘들었었다는 얘기인 것이고, 네. 그래서 특검 측에서도 매우 자기네들은 조금 오해에 물론 소지가 있지만 좀 억울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특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왜 적극적으로 또 나서지 않았느냐. 윤영호 씨가 실제 민주당 의원들 어쩌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태도를 보세요. 네. 그 다음에 갑자기 말을 다 바꿨잖아요. 근데 말 바꾸기 전에 그럼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느냐? 원래 객관적인 증거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한테도 내가 그냥 얘기는 했어. 말로는 어쩌고 저쩌고 했어. 이런 말을 구체적인 진술을 하긴 했는데 네.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내놓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물타기를 하는 건지 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막 즉각적으로 달려들어서 뭔가 하기는 어려웠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이유가 특검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뭐 좀 두었던 데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특검에 말씀. 진술을 할 때 단순히 진술만 있었던 건 아니고 특별 보고 문건 같은 증거 자료를 뭐 제시하기는 했었죠. 근데 네. 어쨌든 이제 특검에서 수사 범위가 아니었다라고 최종 판단을 내리긴 했지만 특검법에 적혀 있긴 하잖아요. 인지하는 새로운 사실도 우리는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좀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여권 관계자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좀 그 당시 편파사 알겠습니다.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요. 본인들이 사건 수사할 그런 범위가 아니라면 우리가 수사하다가 이런 거 발견됐다고 빨리 해서 넘겼어야 경찰로 된다? 넘기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네. 이렇게 게이트루까지 비화하는 사건을 본인들이 덮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언론에 보도가 된 다음에 이것을 뭐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습니까? 아니 네. 근데 특검이 무슨 정권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특검이 덮은 부분은 특검을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그런 특검에 무슨 거는 보고를 받는 게 특검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을 특검의 판단, 비판하려면 특검의 특검을 판단에 비판하는 게 대한 맞고, 문제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맞고 경찰이 지금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그 수사를 보고 한두 달이면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면 미진하면 특검보다 더한 것도 가야 된다. 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통일 관련해서는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이 제일 네. 좀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일정 같은 거 해명한 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본인은 금품수수 일절 없다라고 하면서 장관직 내려놓고 내가 하나하나 설명하겠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통일교 측에서 그날 우리가 전재수 만났어라고 하는 날짜에 대해서 아니야, 나 이날 다른 일정이 있었어. 그러니까 일종의 알리바이를 계속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게 그 2018년에 뭐 부산 오지구 모임인가 이게 네. 5월이랑 9월에 두 번 있었는데 5월 달에 있었던 모임 나 안 갔어. 나 그날 성당 행사 있었어라고 얘기를 했고, 또 9월에 있었던 모임 그것도 나 안 갔어. 내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근데 조금 전에 한겨레에서 또 단독 보도가 하나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장관이 나 벌초했어요라고 말한 그 당일에 네. 그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봤대요. 근데 그 H 면옥이라고 그 네. 부산에 있는 식당에서 결제 내역이 확인이 그건 어제 나온 됐다고 얘기고, 합니다. 어제 예, 예. 나왔고
전재수 의원 측에서는 그거 내가 쓴 거 아니고 보좌관이 쓴 거다. 네. 이렇게 또 현명을 하긴 했죠. 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아마 또 여러 해가 좀 지났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자 뭐 무슨 카드 사용 내역이나 뭐 휴대폰 등등의 내역들이 요즘은 워낙 IT 기기들이 발전해서 잘 있으니까 아마 곧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 새로운 인사가 좀 있는데 와, 놀랍습니다. 예. 누구죠?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뭐 이미 내정됐었으니까 예. 장해찬 전 최고 네. 그리고 소통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 소통 잘 될까요? 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뭐 특별하게 소통을 하려는 모양인데. 이거 누구랑 소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일반적인 어떤 저 국민들하고 예. 소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워낙 강하게 네. 그 특정의 어떤 입장을 강조하고 계셔서 예.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장해찬 여의도 부원장을 임명하자마자 여의도 그 장해찬 씨가 그 한동훈은 고름이니까 짜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말까지 짜내겠다. 아이고 진짜. 아유. 야,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지금 징계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저는 무슨 윤석열 대통령 손에 왕자 쓰고 나온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그 대통령의 종교 활동을 비하했다라느니 무슨 뭐 당이 망상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당원 전체를 모욕했다느니 뭐 내가 양심적으로 살겠다고 했더니 그것은 뭐 앞으로 당론에 불복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는 네.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징계위에 올라갔는데 진짜 좀 2호선 국민대 교수시잖아요. 네. 이 당무감사위원장한테 묻고 싶어요. 전직 대표한테 고름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괜찮은 건가요? 이것은 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은 건가요? 주호영 의원이 윤석열은 폭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괜찮은 거고 윤한홍 의원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원을 모욕한 게 아닌지 네. 도대체 그 기준이 뭔지 저는 굉장히 좀 의아스럽고 장동혁 대표가 장해찬을 임명한 이유는 그런 거구나. 저런 얘기 해달라고. 한동훈만 공격하라고. 저런 얘기 해달라고 지금 대변인처럼. 임명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김민수 씨도 어떤 행동을 할지 대충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네. 본인들이 주장한 그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동훈과 한동훈계에 저를 포함해서 네. 이것을 다 몰아내고 나면 그러면 1월부터 우리가 이제 중도층에게 접근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해찬 씨도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를 들면 정상적인 사람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갈게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이해가 될지. 김민수나 저 장희찬 이런 분들이랑 인사는 하세요, 혹시 마주치면? 아니 마주친 적이 오래 없는데 저는 두 사람 다 모두 잘 알아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저하고 최재형 비대위원장 때 제가 비대위 대변인이었고 거기에 그 소속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하고 저녁도 먹었고 저한테 형님하고 뭐 네. 최근까지도 그랬었어요. 근데 네. 이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이 된 다음에 만나보지 못했는데 만나면 되게 뻘쭘할 것 같아. 정치적 욕망이 너무 크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 같고 아, 아니 그래요? 저는 요 얘기는 뭐 네. 저도 국민의힘에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 말 가지고 규제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에다가 이야기한 게 네. 정치를 말 가지고 규제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계속 희생자가 나온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가지고 김종인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기준도 안 맞아요. 그냥 주류들이 비주류 청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말을 가지고 규제를 하니까 이건 정당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예찬의 저 고름 얘기는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나네요. 박명수 씨 노래 중에 바보에게 바보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고름에게 왕고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고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누가 더 높은지는 국민들이 아마 측정하실 텐데요. 짜보면 알죠. 고름에게 고름이 이거 피부과 가서 한번 이거는 재봐야 됩니다. 왜 제가 그런 볼 노래가 때는. 진짜 있어요? 바보에게 바보가 명곡입니다. 난 처음 네. 들었는데. 명곡이에요. 맞아요? 마침 우리가 오늘 쌍피로 공격을 하네. 아니 왕고름이라고. 아니, 근데 마침 왕고름. 진짜 고름은 누구야? 아니 장예찬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고름 얘기 그만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3부에 함익병 원장이 와요. 피부과 쪽으로. 네, 그래서 그래서 크기를 재야 될 거예요. 확실하게 짜드리겠습니다. 그 네. 뿌리까지 짜야 됩니다. 네. 와, 자, 그리고 그래야 재발이 안 돼. 와 너무 웃긴다. 쿠팡 이야기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여기 갑니다. 굉장히 이상한 뉴스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근데 이 김범석 이 쿠팡 뭐라고 해야 돼요? 실질적인 의장. 의장. 하여튼 계속 버티고 있어요. 안 나온대요. 네. 그 쿠팡 대관들은 보좌관들 찾아와가지고 다 필요 없고
김 의장만 안 나오게 해줘. 뭐 됐고 김 의장은 출석 못해. 불출석 사유서도 냈는데 네. 사유가 아주 가관입니다. 뭐예요? 본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근무하는 중으로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는 관계로 못 가. 아니 그리고 그 맛깔나게 읽으시네. 외국인 임시대표를 보낸다는데 네. 그 외국인 임시대표가 한국말을 잘 모른대요. 와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그냥 사람이. 욕바지를 알아도 이제 앞에 멈춰야지. 앞에다 욕바지로. 그냥 갖다 데려다만 놓는다는 나 뜻인데 같은데.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CEO가 있을 수가 네. 있나 10년 동안. 근데 진짜 문제 많은데 대관 업무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부적절한 식사 자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앞서 지난달이었죠. 그 이제 서영교 의원이랑 쿠팡 관계자가 밥 먹었다 해가지고 한번 논란이 크게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알려진 게 김병기 원내대표 휴대전화에 저 일정 기록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제 또 알려졌던 그러니까 거였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휴대전화를 누군가 기자가 찍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서영교 의원이 쿠팡 관계자와 밥 관계자랑 먹는다더라. 밥을 먹더라. 네. 근데 뭐 부적절하다더라. 뭐 네. 언론 취재 방향은 뭐 부적절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이제 저 텔레를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보고 있었던 게 예. 포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크게 사단이 났었는데 그때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이거 공작이라고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했었죠. 네. 배후를 밝히겠다는 네.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관계자들과 호텔 식당 룸에서 70만 원어치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이 만남의 시기는 9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만난 게 11월 18일인가 그렇고 네. 그보다 한 두 달 전. 국감 한 달 앞두고 국감 앞두고. 네. 9월 5일에 고가의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예약은 쿠팡 쪽에서 쿠팡 명의로 했고 돈은 누가 냈냐 이게 왜냐면 이제 김영란법과 또 관련이 있으니까 했는데 네. 김병기 의원실에서는 결제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밝혀졌어요? 누가 휴대전화 보다가 이번에는 서영교 의원이 보다가 밝혀졌어요. 에이. 뭐 제보를 받았겠죠. 예. 근데 사실 그 서영교 의원 사건이 터졌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도 먹었다던데라는 얘기들이 사실은 있었었어요? 좀 그래서 있긴 돌았죠. 했었습니다. 네. 이미 야, 근데 쿠팡이 하여튼 엄청나게 뭐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여당의 원내대표랑 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뭐 무슨 얘기겠어요? 김병기 원내대표 해명도 전합니다. 예. 100% 공개 만남, 공식적인 일정이었다. 그리고 적어도 5명 이상이 식사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주장은 5명 이상이 했다. 그다음에 네. CBS 보도에서는 3명이 한 걸로 뭐 나오긴 하던데요, 그리고 나 보도가. 둘만 룸에 들어갔었다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제가 독대도 궁금한 있었다. 건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있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게 정확히 뭘까? 이러한 그 상황에서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네. 누가 얻는다는 거죠? 김병기 김병기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측에서. 네. 이건 그냥 보도가 얻는다? 나와버린 거잖아요. 이거 네.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보도가 나온 거니까. 네. 뭐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쿠팡이 대관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기업의 소위 말하는 좀 불법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극복해 온 케이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밥 먹고 서로 교류를 했다 그러면은 뭐 그걸 대관의 업무의 일종으로 보더라도 이게 좀 기업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보니까 전 이 불신에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이거는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서영교 의원하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관계가 이게 좀 앞으로도 좀 관전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근데 원래 듭니다. 두 분이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었고. 근데 원내대표 이번에 이제 경선하고 원내대표 같이 경선 때문에 원내대표 조금 경선에서 한번 경선 때문에 붙었었죠? 조금 한번 붙은 거밖에는 사실 특별한 건 없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뭐 서울시장 뭐 후보군들 뭐 정리한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도 굉장히 말이 좀 많이 나올 근데 만한 저는 그런 뭐 이슈가 이제 아닌가. 서영교, 김병기 뭐 공작이니 아니니 뭐가 뭐 서로 뭐가 있니 그거는 차치하고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원내대표 해명이 너무 해명을 잘 해야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건이 불거졌는데 쿠팡 관계자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적어도 5명이 먹었다라고 해명을 하면 이게 해명이 되는 그러니까 건지 그런다고 잘 문제 없는 모르겠어요. 게 아니죠. 네. 5명이 먹었든 7명이 먹었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아마 뭐 공개적으로 먹었다는 뭐 이런 주장을 아마 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썩 설득력이 아주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쿠팡하고 통일교가 아주 비슷하네요. 통일교요?
아니 정치권에 대해서 무차별로 로비하고 네. 그다음에 그 되지 않는 것들 자기들 이해관계 관철시키려고 하고 네. 뭐 아시다시피 쿠팡도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적자였잖아요. 여기저기서 돈 끌어오는데 그 쿠팡이 돈을 버는 비결은 결국은 독점인데 우리 국민들의 정보를 가지고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 다른 거 뭐 생산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유통만 생산업자들 하는 거죠. 유통망 만들어 갖고 그걸로 우리 그 국민들의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인데 뭐 쿠팡이 굉장히 악명 높다는 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동안에 근로조건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특히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뭐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네. 그 굉장히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돼 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권이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저렇게 만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이참에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 전부 다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근데 해요. 일단 네. 서영교 의원이 만난 거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고 그다음에 같이 나온 사람은 전직 쿠팡 임원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변협의 임원으로 만난 거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뭐 것 하여튼 같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쿠팡이 40조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3%를 만약에 그 룰에 적용시키면 1조 2천억이 이번에 과징금으로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쿠팡이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적자였지만 우리들의 시스템을 전부 다 자기네 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장악을 했죠.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거 이게 사실은 매출이 가장 40조 아니에요? 이익이 40조예요. 매출일 거야 아마. 매출이겠죠. 매출이겠죠. 네, 어떻게 네. 이익이 40조가 되고 그것도 네. 그 쿠팡은요 이익 본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매출. 액수인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독점화가 된 거지. 초창기 때는 그렇게 이제 근데 쏟아 부었고 점점 늘겠죠 점점, 이제. 그렇죠. 네, 독점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쿠팡을 뭐 탈퇴하는 뭐 탈팡. 근데 탈팡도 어려워요. 그게 엄청 없죠. 힘들더라고요. 할 때가. 아니 이게 아니라 탈팡하려고 시도를 아, 했다가 17단계 뭐 이렇게 있는 너무 거. 어려워갖고 못한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한번 좀 드릴까 싶은 게 저희 장르만 쇼핑몰에서 이번에 욕실 훌륭합니다. 온풍기 핫딜을 또 들어갔습니다. 쿠팡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파세코 유명한 업체죠. 여기 욕실 온풍기 여기 이제 냉풍기 온풍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데 파세코 욕실 온풍기 욕실에서 요즘 뭐 아주 잘 또 괜찮은 아파트들 신축 이런 데는 뭐 별로 추울 일이 없지만 그래도 뭐 빌라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좀 집이라든가. 좀 예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문 이렇게 달달달달 하면서 욕실 엄청 춥잖아요. 그럴 때 이제 미리미리 온풍기 하나 켜두시면 특히 이제 아이 씻길 때라든지 아니면 뭐 어르신들 씻을 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요게 3초 만에 딱 키면 3초 만에 온풍이 확 나오고 3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루 3시간 사용하면 욕실에서 3시간 있기 쉽지 않은데요. 3시간 사용한다 해도 전기요금이 약 368원, 한 370원, 400원이 안 되네요. 그렇게 싸게? 네, 그래서 에너지 낭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요 욕실 온풍기를 쓰시는 게 물론 이제 추워서도 쓰지만 곰팡이 결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좀 축축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요걸 아예 그냥 켜놓고 계시면 뽀송뽀송하게 수건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여기- 이거 살려고 네.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 이제 포털에서 파는 최저가 대비해서 한 25,000원 정도 훨씬 싸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그 욕실에 못생긴 거 두고 싶지 않잖아요. 네? 생긴 게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아, 디자인. 그렇습니까? 네, 디자인이 약간 라디오 같이 생겼다고. 아, 이건가 그래요? 보- 네, 그래서 저 뒤에 손잡이로 있는, 저 이렇게 뒤에 들어서 있네, 뒤에. 스탠드형으로 있었네. 세워놓을 수도 있고. 아 이거구나. 네, 예쁘죠. 요겁니다. 벽에도 걸 수가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수건거리 같은데 걸어서 쓰셔도 되고 바닥에 세워놔도 방수가 돼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파세코라고 아니, 써있네. 완전히 저 신기자도 이제 거의 이제 쇼핑 호스트 차원이네. 홍보대사. 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필요하신 분들 저희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세 분 고생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온풍기 트는 것처럼 아주 뜨거워서 네. 네, 욕바지 또 열심히 댓글 그 폭탄 열심히 맞고 갑니다. 네, 꿋꿋하게 갑니다. 연말 시상식 준비해 주시고. 아,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경제설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